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8월 17일 목요일이에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에어컨 안 켜고도 방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날씨가 참 선선해진 건 좋네요. 근데 이제 방학도 끝나고 이제 가을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할 게 많아지는 시점이네요. 부동산 뉴스 오늘 거 읽어보도록 하기 전에요. 제가 부동산 TV 구독자가 8,000명 넘었다고 박수 막 치고 좋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제 한 8,300명도 늘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한 구독자가 500명이 사라졌어요. 오씨, 무슨 일일까? 혹시 원인 뭔지 아세요? 되게 좀 의아해서 다시 8,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또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 도미노에 관련된 얘기예요. 집값이 하락하는 게 지방에서 수도권에서 서울로 확산되는 어떤 그런 모양새로 지금 이제 유도되고 있다. 뭐 그런 꼭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분들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이렇게 내놓으신 기사예요. 어저께 동탄 이신도시 쪽에서 부동산 하고 있는 아는 분한테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프리미엄 뭐 2천만 원 나오던 물건이 1,000만 원으로도 내렸는데도 전혀 물어보는 사람도 없더라. 이번 달에 뭐 전세 하나 써서 월세 하나 써서 수수료 35만 원 받은 게 전부다. 진짜 죽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확실히 거래 절벽이 느껴지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기지역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로는 사겠다는 사람도 없지만 금매 나오면 사겠다는 사람은 그래도 좀 줄 서 있는데요. 대기하고 있는데요. 금매는 나오지 않네요. 가격을 그렇게 깎아서 팔겠다는 사람은 없네요. 이래서 거래가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약간 온도차가 있거나 사실은 또 뭐 그러면 그 수도권 같은 경우 그렇게 떨어진 금매가 나오면 또 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럼 뭐 비슷한 온도차라고 할 수도 있을라네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또 뭐 해석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튼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원성이 자잔, 원성을 막 죽겠다 이러면 안 된다, 좀 살기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런 게 어딨냐, 항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 제각각의 목소리들을 내고 계신데요. 보면 기사에서는 NH투자증권에서 집값에 대한 보고서를 냈나봐요. 아무튼 요약하자면 8.2 부동산 대책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진입하고, 그러니까 잘 수요를 틀어막아서 조정장으로 간다는 거죠.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올 하반기 지방시장에서 시작해 지방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올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들이 많죠. 그래서 지방시장이 시작해 내년에 서울 등 수도권 전역으로 하락하는 게 확산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세웠고, 하락을 전망하는 근거로는 경기도 지역의 입주 물량 증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 저하라고 하는 거는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부활,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다시 이제 적용이 돼서 분양가를 낮출 수도 우려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포함, 양도소득세 인상, 이제 다주택자들이 세금이 강화되니까 추가적으로 부동산의 어떤 차익을 노리고 이제 추가 매수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걷어낼 수 있을 거고, 뭐 고가주택에 대한 고가강도 세무조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요 억제하는 부분들, 또 이제 공급이 억제될 수밖에 없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 수도권의 시작에 서울로 옮겨 붙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NH투자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예측을 했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이분 요새 TV에서도 좀 종종 보이시더라고요. 한동안 못 봤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약 10년 단위로 상하향 사이클을 난다고 볼 때, 아직까지는 좀 더 10년 사이클로 봤을 때 뭐 한 1년 정도는 더 올해 말이나 내년 말 정도로 가서 고점 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강력한 말 그대로 전방위 압박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국내 부동산 경기가 6개월 정도
1년 정도 급격히 하락했다가 그냥 지지부진한 그냥 보합세로 뭐 앞으로 4, 5년 정도는 더 가지 않겠냐. 이렇게 더 올라가다 꺾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꺾이는 형태로, 그러니까 하락장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거나 조금 약간 생각이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신데, 신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은 일단 한 6개월 정도 8.2 부동산 대책 효과는 6개월 정도일 것이다. 당장은 거래 절벽이 있겠지만 인기 지역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수요층들이 시장으로 돌아와서 가격 매수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예측하신 분도 계시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이번 정권 동안은 서울 집값이 보합이나 하락세를 기록할 것이지만 대신 이제 강남 재건축 이주 수요나 강남권 말대로 인기 지역의 주거 수요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에 매매가는 하락이 되더라도 전세가, 월세가가 이제 급등, 말 그대로 수요 공급 원칙에 있어서 일단 전월세라도, 만약에 매매가 안 오르면 전월세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계속 진입하고 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매매 대신 전월세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정권이 끝나서 집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뭐 고용의 악영향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까지는 전 잘 모르겠고, 어저께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제 저는 사실 뭐 이런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말 그대로 현장에 있는 분들이죠. 이제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 그러니까 조금 저도 이제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전화 통화도 맨날 자주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술자리 한번 가지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정도인 건데, 그러니까 이번 8.2 대책에 있어서 시그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짚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는 악재가 맞아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쪽에는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주비 때문에 재개발 구역들 문제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주비도 LTV 묶어가지고 이주비 대출도 제한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재개발 조합에서는 그러지 못해요. 무조건 이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나 봤더니,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조합원들을 내보내야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게 지상 사명의 과제인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비를, 건설회사로부터 사업비를 차입해가지고 이주비를 줘서 내보내게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주비 대여금 이자는 되게 그러니까 이주비 대여금 이자는 원래 금리가 싼데 사업비로 끌어와서 이주비를 주게 되면, 그러니까 사업비를 끌어와서 개별 조합원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면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결국은 이제 정비사업비에 고스란히 전가돼요. 왜냐하면 조합에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니까. 그럼 그렇게 올라간 사업비는 누가 받겠어요? 예. 일반 분양 계약자들이 내야 돼요. 또는 조합원들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비사업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지 못하게끔 틀어막는다고 하면 사실 재개발 조합이나 조합 입장에서는 재개발 또 뭐 할 유인이 떨어져요, 점차.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꽉꽉 막히게 되면 숨통이 조여오면 야, 재개발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뭐 재건축 사업은 더 할 나위 없죠. 예,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부과 이 두 개만 해도 엄청 크죠. 그래서 지금 뭐 조합 설립 아직 안 한 데들은 천천히 가자, 상황 봐가면서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은 뭐 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스탠스 변경들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럼 와닿는 부분은 뭐냐면 공급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지난 2008년 이후에 공급이 엄청 줄었잖아요. 이 공급이 줄은 이유가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금융이기 때문에, 이제 뭐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집을 분양을 해도 계속 할인 분양해도 안 팔리고 이러니까, 야, 지금 분양해도
잘 분양 안 될 텐데 그냥 재건축 천천히 하자, 재개발 천천히 하자, 뭐 지금이야 지금 다 망한다는데 이러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2013년 바닥 찍고 14, 15 오르는 거 보이니까 그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네, 빨리빨리 지금에서 그동안 못했던 거 재개발 재건축 합시다 막 밀어내는 중이었는데, 이게 다시 또 이제 규제가 막 들어오고 먹을 게 별로 없어지는 상황인 거니까 또 다시 좀 하지 말아야겠네. 그러니까 결국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연결이 되는 건데, 공급이 되게 축소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공급이 위축되면 항상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시장의 갈등으로 나타나죠. 새 아파트가 막 가격이 치솟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는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 자체가 지금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에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잘 버는 사람은 엄청 잘 벌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버는지를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또는 갖고 싶어하는 좋은 집에 대한 가치는 이제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비싸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 같아요. 수요 억제로 집값 잡는 건 착각이다. 정권이 끝난 후에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집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 이제 그런 의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했던 분하고의 얘기도 그거였어요. 이렇게 진짜 다방면을 한꺼번에 장벽을 쌓아서 공급이 이렇게 서서히 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확 급감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이제 말 그대로 공급절벽이, 그러니까 공급절벽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의 공급절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요가 있는 인기지역, 요지라든가 이제 이런 지역에 대한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딱 절벽으로 나타나게 되면 결국 그 이후에 그렇게 기공급된 새 아파트나 이런 주택으로 가격이 좀 이상현상, 말 그대로 급등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였어요. 기사에서는 뭐 정권 끝난 뒤 집값 폭등 우려라고 얘기했지만, 뭐 그것보다는 뭐 일단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작용은 충분히 나타날 여지도 저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제가 만화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20대 때 봤던 만화 중에서 항상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도는 대사가 있어요. 신일숙 선생님의 아르미안의 내 딸들이란 만화에 보면 인생은 예측불허, 그리하여 생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맨날 쫙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도 예측불허, 그리하여 생은 의미를 갖는다, 투자는 의미를 갖는다. 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지도 모르고 또 이제 정부도 어떤 식으로 또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되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예요. 다주택자 가족 간 거래로 파리 대책 피한다는 기사인데, 이거는 부튜브에, 부동산 TV 유튜브에 어떤 분께서 이 기사를 좀 읽어봐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 내용을 봤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이용하는 파리 대책 회피 전략. 무슨 소리냐면, 결국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그러니까 명의분산하는 부분이라든가, 뭐 일종의 세테크지만 어떻게 보면 좀 탈세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기사에 보면, 이제 기사 댓글에 보면 이거는 뭐 어째라 저째라 세무조사 하세요 뭐 이제 얘기 나오는데, 이건 좀 약간 과한 해석이에요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요. 일단 저도 봤을 때는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뭐냐면, 일단 가족 간 거래 부분을 보면, 저는 제가 이제 세무서에서 뭐 어떤 걸 조사하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매매 가격이 시가의 30% 혹은 3억 원 차이 이내일 때는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그 이상이면 이제 증여세를 간다니까. 예를 들어 뭐 아버지 아들까지는 아니라면 뭐 형제끼리, 가족끼리 매매를 하는데, 시가가 5억짜리인데 30% 못 35,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3억 5천, 한 3억 7, 8천 정도에 싸게 파는 거예요. 형제라서 좀 싸게 팔았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명의 분산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실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이름 명의만 타기 위해서 명의신탁으로 가는 거면 사실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시장에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가족한테 좀 싸게 팔고 세금 많이 내느니 차라리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을 바꾸는 것들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뭐 지금 기사에서는 보면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보면 시가보다 2억 원 넘게 낮거나 30%에 가까운 낮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여러 곳에 관측된다. 그러니까 요 증여세가 나오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 안에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족 간 거래를 통해서 뭐 그냥 금매로 팔린 게 아니라 뭐 부동산에다 확인을 해봤더니 그 물건은 나온 적도 없고요. 그냥 가족끼리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의 지금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런 가족 간 거래가 의심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배우자 증여 부분은 약간 조금 다른 건데, 이제 배우자 공제가 6억 원 이하는 증여세 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억에 산 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배우자한테 6억 증여가액을 해서 증여 신고를 하면 증여가액이 이제 나중에 팔 때에 양도세를 기준하는 취득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팔면 여기 보시면 2월과세라 그래서 증여를 해준 사람이 판 걸로 봐서 그냥 세금을 그대로 때려요. 이건 증여세 공부하면은 아는 건데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5년 뒤에 팔 경우에, 그러니까 증여를 받고 나서 5년 뒤에 팔 경우에 취득가액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배우자 공제 6억을 다 써먹기 위해서 6억 이하에 매수했던 주택을 취득원가를 6억으로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까지는, 이 증여세는 10년간 6억인가 그럴 거라서 한 번 써먹으면 또 못 써먹기도 하고, 부부가나 이렇게까지 해서 뭐 고작 1억 뭐 이거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좀 그렇고, 다만 가족 간 거래 부분은 실제로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세무서에서 보는 기준이 이런 거라고 하면 뭐 합법적인 거겠죠. 네. 뭐 그래서 가족 간 거래를 하면 매도자는 이제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니까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오는 그런 규제를 회피할 수 있고, 매수자 같은 경우는 싸게 사는 거니까 뭐 일단 매매도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취득세도 절감하는 거고, 형한테 좀 싸게 사고 할 수 있는 거고, 가족 전체로 봐서는 보유 아파트 유지, 우리 집안에 집 몇 채 있는 건 그대로다, 뭐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예. 조금 이게 이렇게 포인트로 봐야 될 기사였는지는, 좀 자극적인 제목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해당되는 집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전셋값 급등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 묘수는, 이게 이제 9월 달에 있을 주거복지 로드맵 얘기, 이제 보도자료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월달 8.2 대책 나오기 전에 7월 달에도 막 계속 뭐 무슨 다음 대책, 부동산 가격 여전히 불안하니까 다음 대책은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8월 말에 가계부채 대책 낸다 그랬고, 9월 달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아마 공공임대주택 확충 부분, 공공주택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있을 거고, 이 부분 뭐 신혼희망타운은 뭐 시세의 80% 선에 공급될 거고, 뭐 어쩔 거고, 이제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주거복지 로드맵, 이름에 주거의 복지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거복지라고 하는 거는 좀 다 누릴 수 있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들에 대한 얘기도 담길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확정된 게 아니라 또 나와 봐야 아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다. 뭐 언론에서 이제까지 계속 봐왔던 부동산 시장 규제책들, 또는 이제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들이니까 얘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갭투자 열풍에 부동산 임대업 뛰어든 20대 1년에 20% 증가. 50대 60대 부동산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부동산 임대업에 뛰어든 20대 이하 청년들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갭투자 열풍하고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투자붐을 타고 중소형 오피스텔들이 밀집한 서울 강서구 지역 청년 임대업자들이 주무되었다. 국세청 사업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30세 미만 부동산 임대업자는 16,135명으로 20전년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증가했다. 전체보다 되게 높은 수치다. 그런 얘기야. 기사는 강서구가 많다 그랬는데 내용은 송파구 사진이네요. 예. 근데 이게 저는 맞는 얘기 같아요. 뭐냐면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갭투자라고 하는 게 많은 돈을 투자 안 하고 집을 살 수 있고 뭔가 이 시류에 편승해서 나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어떤 생각을 만들어주게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5억짜리 집을 뭐 현금 2억, 1억, 2억 가지고 살 수는 없지만 뭐 2, 3천 갖고 2, 3천은 나도 좀 열심히 1, 2년 모은 돈으로 있어. 이걸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움직여서 사업자 내고 이런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경매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되게 진지하게 물어오는 20대 동네 주변에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친구들이 왜 갑자기 경매를 공부하러 가고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하겠어요. 결국 주변에 누가 해서 야, 내가 부동산 이렇게 해서 갭투자해서 샀는데 샀어, 이 얘기만으로도 되게 충격이겠죠. 나는 술 먹고 놀고 막 이제 취직하려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는 집을 뭐 크진 않은 집이지만 샀다더라.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럼 위기감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 내용 자체는 그냥 지금의 흐름, 트렌드를 느낄 수 있는 한 사회의 단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요런 비슷한 질문을 던진 20대 젊은이가 여기 동네 아는 그 총각이 있었는데 물어보길래 무주택이 얼마나 큰 혜택인데 이걸 갭 투자한다고 괜히 그 아쉬운 무주택에 그 딱지를 던지지 말고 청약통장이며 뭐며 공공주택이며 갈 수 있는 거 되게 많으니까 괜히 이런 거는 경매 공부하고 이런 갭 투자하는 거는 봐도 좋지만 엄청나게 이거에 몰빵해서 할 거 아니면 그런 유지를 하면서 좋은 네가 살 집을 청약해서 받거나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다. 무주택이 얼마나 그 무주택이어야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이런 거 관심 갖기보다는 좀 목돈을 만들어서 아파트 계약금이라도 마련하고 이제 그 분양 공공주택 무주택 세대주들이 받을 수 있는 주택들 받을 수 있는 계약금 정도 마련하고 이런 쪽으로 포지션을 잡는 게 맞다. 좀 모지랖을 그렇게 부려봤는데 어떻게 들었을라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읽어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10년 공공임대 1호 분양전환 시점 놓고 LH 입주민 갈등, 이런 얘기인데, 이제 10년 공공임대가 나온 게 처음으로 나온 게 2009년 판교래요. 그래서 판교에 이제 첫 입주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2019년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10년 동안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가 책정을 해서 이게 매각하는 그런 형태인 건데, 여기 지금 사례가 된 거는 다른 형태로 공급이 됐다가 중간에 이제 10년 공공임대로 전환이 된 뭐 롯데캐슬, 월계동에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나봐요. 롯데캐슬 루나 아파트.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좀 먼저 진행되게 됐는데, 기존의 임차인, 그러니까 LH의 임차인으로 살고 있던 세입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전환을 하려고 하는 LH 소유주하고 지금 갈등이 좀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분양 전환하는 시점이 조금 뭐 다르다, 이런 부분은 그 양쪽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이제 더 이슈가 되는 문제는, 왜냐면 앞으로 이제 분양 전환할 단지들이 단지에 10년 분양 전환에 걸려 있는 그 다른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라 이제 임차인들이 되게 눈여겨보는 건데, 요번에 지금 이게 분양 전환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게 감정가를 책정해서 그 감정가대로 분양 전환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거예요. LH가 기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에 따라 책정한 이 단지의 분양전환가는 주택형별로 59제곱미터 3억 6,580만원, 그 다음 전용 84제곱미터 4억 3,950만원,
전용 127제곱미터 5억 6,800만원 등인데, 아무튼 거의 시가에 준하는, 거의 시가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분양 전환가를 책정해서 이 금액에 분양 전환 받든가 말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랬더니 이게 너무 과도하다, 금액 자체가. 그리고 또 노원구 자체가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서 대출들 받기도 되게 어려운데 지금 이런 비싼 분양가대로 가져가라고 하는 거는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잘 모르는 거니까 조금 그냥 기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볼게요. 그러니까 과거에 5년 공공임대주택이던 시절에는 건설 원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 평균 금액, 그러니까 지금 입주할 때의 감정평가 금액, 그다음 건설가 평균을 나서 조금 더 싸게 환가를 책정해서 이렇게 분양 전환을 해줬는데, 지금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그냥 감정평가 이하라고만 돼 있어서 지금 LH 같은 경우는 지금의 감정 가격을 그대로 때려서 이제 시가에 거의 준해서 이 매각을 하게 되니까 되게 높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계속 10년 분양 전환에 대해서 너무 가격이 높다, 그러니까 10년 임대 이후 전환에 대해서는 되게 높다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구체적인 첫 사례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딱 이슈가 몰려있는. 이제 요 사례들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분양 전환,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 전환, 사실 분양 전환이 아니라 이거는 공공임대한 사람들이 분양 전환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집인 거거든요. 이제 이게 하나의 이슈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를 이해관계인들은 되게 눈여겨보실 만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이 정도 읽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 금요일 원래 뉴스 읽어야 되는데 내일은 뉴스를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휴가 떠나요. 제가 아직 제주도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내일 제주도 가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제주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는 내일 못 읽겠습니다. 휴가 갔다 와서 다시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쯤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뉴스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